자, 수업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227페이지 노동 공급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오실까요? 자,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게 노동경제학 아니겠습니까? 노동경제학은 경제학의 한 분과예요. 경제학은 이제 시장에 대해서 다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에는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작동 원리니까 시장에 대해서 다루고, 이 시장은 물건을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이렇게 있어요. 수요 공급의 원리가 녹아 들어가 있고, 자, 요거를 조정해주는 역할이 바로 가격이에요. 노동시장에서는 임금이 되는 거죠. 요거의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 이꼴 수요 공급, 그거 이꼴 가격. 자,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자, 그래프가 그릴 때 축이 두 개예요. 관심 있는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놓고 보는 거예요. 뭐 많은 관계가 있긴 하겠죠. 노동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거래 대상이 노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노동이 들어가요. L이라고 많이 쓸 거예요. 자, 노동을 이제 공급하려는 사람들의 행태가 우리들이 공급하고, 수요하는 주체가 기업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도출하게 될 거예요. 이게 다음 챕터에서 할 겁니다. 자, 노동의 공급, 노동의 수요. 이렇게 얼마나 공급하고 얼마나 채용할 것인가 할 때 판단 기준이라는 잣대가 뭐냐면 그게 임금이야. 임금을 보고 선택을 해요. 돈을 너무 많이 달라고 그러면 됐어, 그냥 기계나 자본 다른 걸 쓰겠다, 뭐 로봇을 쓰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등등등. 너무 임금이 낮으면 노동자들이 이제 삐져가지고 나 일 안 해, 그 돈 받고 내가 어떻게 일하겠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둘이 갈등 관계가 해소되는, 요 교차되는 부분을 우리가 균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 그래프를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자, 우선 크게 보는 건 다음에 다시 할 거고, 지금 챕터 2장에서는 먼저 요거를 보게 됩니다. 노동의 공급해서 보게 돼요. 자, 노동의 공급은 거기에도 나와 있듯이 주체가 누굽니까 하면은 노동의 공급자가 근로자가 돼요. 거기 개요 나와 있어요. 개요 해가지고 첫 번째 줄 볼까요? 노동 공급은 노동을 공급하는 근로자, 가게야, 가게. 근로자들의 어떤 선택이야. 일을 할까 말까 하면 얼마나 많이 할까. 이 선택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셔야 돼. 경제학에서는 선택이라는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할까 말까인데, 노동을 제공하게 되면요 이게 즐거워요? 그런 게 어딨어. 스트레스래요. 노동은 신성하고 이걸 떠나가지고 고통이에요. 우리는 그냥 노는 게 제일 좋아요. 뽀로로님도 말씀하셨잖아, 노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래서 노는 게 제일 좋은데 놀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놀지. 그냥 집에서 빈둥빈둥 그게 돼요. 근데 뭔가를 여행을 가고 뭘 사려고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가의 일부를 포기해야 돼. 노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근로자는 뭘 선택하냐면 자기가 행복을 극대화하는 건데, 그걸 효용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행복의 크기, 만족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익숙하게 많이 볼 건데,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데, 그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뭐가 있냐면 두 개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여가와 노동. 그러니까 여가는 뒤집어 보면 노동이에요. 왜냐하면 24시간을 여가를 즐기지 않으면 노동이니까. 여가를 즐길 것인가? 노동인데, 이 노동은 쓰레기니까 우리가 선택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노동을 하면 뭐가 생긴다? 돈이 생겨요. 이게 바로 소득이 생기고, 이게 바로 소득이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래프를 그릴 때 여가와 소득 평면에서, 아니면 여가와 소비 선택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노동은 여가와 같은 말이 되니까 동전 뒤집는 거죠. 24시간에서 여가를 10시간 즐기면 노동을 14시간 한 거고, 여가를 14시간 즐기면 노동을 10시간 한 거니까 같은 말이어서 여가와 소득, 여가와 소비 간의 선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네 번째 줄에 노동 자체는 근로자에게 효용을 떨어뜨리는 고통인데, 소득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 노동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노동할까 고민을 해요. 그래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동을 할까 선택합니다. 그게 2번에 근로자의 최적 선택 이렇게 됩니다. 근로자가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 말씀드린 최적이라는 표현 이해되세요? 최적이라는 게 효용을 극대화하는, 좋은 거는 극대화하고 나쁜 거는 극소화합니다. 그래서 최적 선택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만족스러운 적절한 여가와 적절한 돈, 그거를 선택해야죠. 자, 1번 보세요. 근로자의 선호와 효용 함수 나와 있는데 너 여가 얼마나 좋아해? 돈 얼마나 좋아해? 사람마다 다르지. 야, 나는 돈이 별로 없어도 내 스스로 삶에 자족하는 이게 중요해. 됐어, 돈이 최고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의 선호가 여기에 반영돼요. 여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노동, 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선호를요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거기 효용함수라고 해서 만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효용함수, 이게 함수라는 기본적인 원리를 이용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초경제 관련된 수학 있잖아. 거기서 함수부터 또 설명을 합니다. 뭐 기초경제학에서도 설명하고요. 그 수학 잠깐 보고 오시면 좋겠고요. 자, 이거를 똑같은 얘기인데 선호와 효용함수는 같은 얘기예요. 이거 이제 분석의 편의상 우리가 단순화시킨 게 거기 보시면 무차별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무차별 곡선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분석 툴로 사용을 해요. 그거 나중에 볼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어떤 목적을 추구하는 게 무조건 있는 게 아니라 제약 조건이 있어요. 그게 근로자의 예산 제약 이렇게 있습니다. 예산 제약. 근로자는 여가를 많이 즐기면 좋고 노동을 많이 하면 좋겠죠. 돈을 많이 버니까. 근데 24시간이라는 제약 조건이 있고 또 임금 같은 게 제한돼 있잖아. 얼마 주실 건데요? 그래서 돈을 만약에 1시간 일을 했는데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그냥 젊었을 때 뭐 하루에 뭐 10시간도 넘게 하겠다. 그래서 돈 많이 벌어놓고 나중에 쉬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 근로자의 일을 할까 말까 하면 얼마나 할까도 지금 시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나중에 볼 건데 생애주기 모형이라 해서 현재와 미래까지 고려한 선택을 할 거야. 여러분, 왜 농사 되면서 고통을 이렇게 1년 동안 하려고 그래요? 고통이 좋으세요? 그렇게? 아니지. 이 고통을 받으면 잠시 좋은 열매로 노무사라는 자격증이라는 게 나오니까 고통을 해서 노무사 자격증 따서 그것도 이제 일을 하면 소득을 벌고 소비하게 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잖아. 현재만 살고 현재만 생각하는 삶을 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예산제약에서 최대 근로시간과 임금률 이런 거요.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고 24시간, 보통 이제 24시간으로 하기도 하고 주당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근로시간과 거기 나와 있는 임금률 얼마 줄 건데요? 이게 이제 제약 조건이야. 돈을 너무 조금 주면 아 됐어요, 일 안 해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통해 가지고 선호와 효용함수 무차별 곡선을 나타낼 건데 이거랑 예산제약을 합쳐가지고 거기 3번 보시면 최적 근로시간을 우리가 선택하게 돼요. 근로시간, 여가시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만족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근로시간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 줄 나와 있어요. 임금이 정해지면 일을 할까 말까, 하게 되면 얼마나 할까, 그랬을 때 가장 만족이 높아지는 그런 선택을 해요. 우리가 이거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뭘 갖고 얘기할 거냐면, 야, 너 말이야 여가를 즐기게 되면 일을 줄일 수밖에 없죠. 이거 두 개는 서로 상충되는 거야. 24시간은 여기다 하면 근로시간 제약이라고 하면 24시간을 여가를 즐기거나 아니면 노동시간으로 이렇게 쏟아붓게 돼요. 내가 만약에 여가를, 우리 아까 한계 원리, 이거 좀 어려워요. 이거는 처음 하시는 분은. 아까 근데 한계 원리라고 그랬잖아. 1시간 여가를 더 즐겼을 때 이렇게요. 그러면 1시간 여가를 추가적으로 했을 때 여가를 누리면 행복해요. 그래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효용, 만족을 누려요. 즐거움, 이거랑. 근데 1시간 여가를 즐기면 비용이 발생해요. 여가를 누리면 어떤 비용이 발생하냐면 돈을 못 벌잖아. 시간당 임금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금이 바로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시간당 10,000원을 우리가 받는다 하면은 내가 1시간 여가 즐기면 10,000원을 포기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 시간당 10만 원 받아. 그럼 내가 1시간 일을 안 하고 즐기면 10만 원 포기하는 거지. 벌 수 있는 거를 날리는 거죠. 시간당 여러분들이 노무사가 됐는데 유능한 노무사가 돼서 1시간 상담 컨설팅 하면 100만 원 받는다 합시다. 그럼 어떻게 돼? 1시간 일을 안 했어. 여가 즐겼어. 100만 원 날리는 거지 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 결론은 뭡니까 하면 이거 MRS로 표현할 거예요. 그런 건 나중에 할 건데 여가를 1시간 즐겼을 때 얻게 되는 편익, 베네핏. 요게 임금이에요. 여가를 1시간 즐기게 되면 포기하는 비용이 임금. 이게 크면 어떻게 돼? 우리가 한계 원리에서 이거 크면 일을 더 해야지. 이건 여가를 더 즐겨야지. 여가를 1시간 더 즐겼을 때 비용보다 행복이 더 크면 여가를 더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가를 줄여야지. 내가 연봉이 임금이 시간당 100만 원이야. 근데 뭐 여가 즐겨도 뭐 딱히 뭐 그렇게 즐거움도 없어. 그럼 그냥 일하는 게 낫지. 100만 원을 손에 쥐니까. 언제가 최적입니까? 요 두 개 같을 때가 최적해서요. 우리는 언제나 요 과정도 설명하겠지만 궁극적인 결론은 요거 두 개 같을 때가 최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건 이제 그래프까지 그리는 건데 그거는 여기서는 안 할 거예요. 아이디어만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도대체 뭘 할 건데 3번 보시면 우리가 노동 공급 파트에선 도대체 뭘 배울 겁니까 하면은 노동을 공급하는 근로자의 선택과 효용 극대화 지지고 볶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그래서 최종 궁극적인 종착점을 알아야 되잖아요. 궁극적인 종착점은요, 이거 노동 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고 그랬잖아. 임금이 올라가면은 노동자들이 일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동 공급 곡선을 도출한다고요. 공급 곡선을 도출하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이거는 매년 시험에 나왔습니다. 뭐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 이제 노동을 공급하는 게 이제 근로자잖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임금을 주면 지금 수직축에 나와 있는 게 임금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임금 증가 효과. 임금이 첫 번째 줄 보세요. 상승하면 노동자는 높아진 임금 수준에 대응해서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야. 그래서 노동 공급 곡선이 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상향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도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당연하잖아. 당연히 돈을 많이 주면 사람들이 일을 더 많이 하겠죠. 그래서 우상향하게 되는 건데 단순히 그렇게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경제 원론에서는 그 정도에서 끝나. 야, 돈 더 주면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하지 않겠어? 그래서 임금이 시간당 10,000원에서는 사람들이 이만큼 일을 해요. 임금이 뭐 2만 원 올라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더 일을 더 많이 합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고 이걸 시장으로 합치게 되면 시장 전체 노동 공급 곡선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우상향하는 플러스 관계다라는 걸 얘기해요. 이걸 함수 관계로 표현하면 W에 대해서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 안에 근데 임금 올려줬을 때 사람의 마음속에 두 가지 효과가 짬뽕돼요. 하나는 대체 효과, 다른 하나는 소득 효과. 이건 좀 어려워요. 근데 언급은 해놨어.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되시면 되는데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거는 앞으로 0기, 1기, 2기, 3기 계속 이걸 할 겁니다. 대체 효과는 뭐 거기 임금률이 상승하면 노동자 입장에서는요, 여가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10,000원인 사람보다 임금이 10만 원인 사람이 여가가 비싼 여가가 되는 거예요. 손흥민이 저와 똑같이 이렇게 띵까띵까 놀면 손흥민이 놀 때마다 그냥 벌 수 있는 돈 다 날리는 거잖아. 얼마나 비싼 여가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깝긴 한데 연봉이 높고 소득이 높은 사람은 잘 놀지 못하고 워커홀릭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내가 1시간 일을 안 하고 놀면은 2만 원 돈을 포기하는, 그게 아까워서 이제 계속 하다가 습관까지 합하게 되면 이제 일 중독자가 되는 거죠. 아무튼 그걸 떠나서 거기 보시면 그런 대체 효과랑 소득 효과가 짬뽕돼서 오른쪽 가볼게요. 최종 결론은 가격 효과로 해서 두 개 합쳐진, 밑에 원샷 정리에다 그림을 넣어놨잖아요. 그 그림을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 그림의 기초가 무차별 곡선, 예산선, 그 다음에 가격 소비 곡선이라고 임금률이 올라갔을 때 그려서 오른쪽에 노동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 소득 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후방 굴절하는 것도 나오게 돼요. 이게 재미난 특성이어가지고 자주 그거는 출제 대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무튼 이 그림이 우리가 보려고 하는 책에 나온 그 원샷 정리가 최종
결론입니다. 요게 이제 기본이고요. 여기에다가 4번 볼게요. 노동공급 관련된 토픽 해놨습니다. 아니 임금을 받고 근로자와 알아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임금이 어떻게 너무 낮은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볼 때는 야 이거 임금이 어떻게 이렇게 낮아. 노동시장에서 너 기업 너무한 거 아니야? 저 자발적으로 제가 시간당 뭐 5,000원 받고 일하기로 그냥 제도 오케이 했는데요. 야 근데 그건 좀 너무 심하잖아. 그래서 정부가 개입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부의 규제, 개입, 이게 이제 토픽이에요. 규제와 개입. 첫 번째 이제 규제 중에 개입 중에서 1번 정부의 보조 정책이 이제 관심이에요. 첫 번째 줄 보면 다양한 방식으로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조해줘서 저소득층이 임금 수준이 되게 낮고 빈곤에 빠져 있으니까 정부가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개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해요. 보조금을 지급. 그래서 다양한 보조금을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게 될 겁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일시불로 요즘 뭐 이슈가 되는 기본소득처럼 할 수도 있고 빈곤에 빠져 있는 사람들만 집중해서 할 수도 있고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조금 받으면 사람들이 또 일을 안 할 유인이 생기거든. 그럼 이제 공평성은 올리는데 효율성이 떨어져. 일할 수 있는 사람들도 일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뭔가 일을 하게끔 유인하는 EITC라고 하는데 그런 보조 방식에 대해서 지급 방식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여긴 넣지는 않았어요. 언급만 살짝 했고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볼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시간을 고려한 생애주기 모형.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 너 일할래 말래 여기서 끝나는데 우리가 하루만 사는 거 아니죠. 라이프 사이클 뭐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현재와 미래까지 생각한 그런 모형을 또 살펴보게 됩니다. 네, 시점 간 자원 배분해서 첫 번째 줄에 기존과 달리 기존에는 변화 전과 변화 후만 보는데 두 번째 줄 나이가 들어가면서 선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노동 공급과 관련된 토픽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인트로에 가깝고요. 궁극적으로 노동 공급 곡선 도출하는 무차별 곡선과 그림 이렇게 꺾여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여기다 이제 응용하는 거, 요 정도가 토픽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다는 건 뭐냐면 변화무쌍하게 변화하거나 뭐 노동법처럼 새로운 판례를 봐야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노경책은 개정 안 됩니까? 네, 개정 안 돼요. 왜요? 교수님 책이 개정이 안 되니까. 개정돼도요 그냥 아주 그냥 왜 개정이 되냐면 첫 번째는 이론이 뭐 엄청나게 변화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한 4, 5년 지나면 데이터가 바뀌잖아. 그러니까 데이터를 새 걸로 업데이트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보통 교과서는 바뀌는데 우리 수험 경작에서 뭐 굳이 우리가 뭐 데이터에 그렇게 신경 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프 모형 이런 것들은 다 거의 한 몇십 년 전에 만들어진 모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크게 바뀌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자, 다음에 챕터 3장 볼게요. 3장. 자, 노동의 수요야. 노동의 수요. 이렇게요. 자, 노동을 수요하는 주체는 1번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업이에요. 기업이 노동자를 왜 채용합니까? 라고 하면 돈 벌려고 그 돈을요 이윤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업의 이윤 극대화 원리가 밑에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윤 극대화 원리를 기반으로 해서 자 1번 기업의 목표와 노동 수요 주체 나와 있죠. 뭐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윤 극대화 원리에 따라서 2번 볼게요. 야, 노동자 몇 명 채용해야 돼? 이거예요. 그래서 최적이라는 말을 여기서 쓸 거야. 최적 노동 수요량. 네, 요거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이해되시겠습니까? 최적이라는 말 보시면 되겠어요. 아니 노동자를 너무 많이 채용하게 되면 그 바람직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요 과목이 몇 개 안 되긴 하지만 과목 수가 사실 노무사는 적은 편에 속해요. 공부량이 적다고는 말하긴 힘들어요. 공부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무슨 뭐 세무사나 이런 거는 아예 시험 문제가 나오면 아예 반타작만 해도 막 거의 붙을 정도야. 공부량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또 그거는 경쟁이 또 그 나름대로 치열하고 우리 시험은
뭐 공부량이 적다고 말하기는 그런데 과목 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야. 그 대신 제대로 깊이 있게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또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근데 과목이 골고루 있는데 얼마나 내가 시간을 어떤 과목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언제 투자할 것인가, 그런 거에 따라서 뭐 전략이 달라질 수 있겠죠. 나한테 가장 적합한 공부 투자 시간, 뭐 자기 전공이 뭐냐, 뭐에 또 좀 더 어드밴티지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뭐 그것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밑에 볼게요. 첫 번째 줄, 기업의 최종 노동 수요 결정은, 여기요 노동자를 역시 한 명 더 추가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추가 시, 이게 한계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때 야, 얘한테 임금 얼마 줘? 물어봤어. 임금률. 저기요, 얘한테 임금을 한 달에 300만 원 주는데요. 이렇게 됐다 합시다. 야, 얘를 뽑았을 때 우리 회사에 얘가 벌어다 주는 수익은 얼마야? 이거요. 이 한계 생산 가치라는 표현을 써요. 물건, 자동차든 사과든 이걸 만들어서 얻게 되는 이득이라고 할게요. 한계 이득. 우리 회사에 200만 원 벌어줍니다. 어떻게 돼요? 얘 채용 안 해야지. 채용 안 하거나 자를 수밖에 없지. 이유는 극대화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뽑았는데 얘가 가져가는 임금이 300만 원이래. 근데 얘가 기여해서 일하는 거를 돈으로 따지면 200만 원 가치를 창출한대. 그러면 비용이 큰 거니까 야, 뽑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반대로 이득이 400만 원이야. 그거 어떻게 됩니까? 아니, 얘 한 명 뽑아가지고 임금을 주는데 300을 줬는데 400만 원만큼 이렇게 벌어줘요. 그러면 얘는 채용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추가적으로 노동자를 증가했을 때, 이게 한계 원리야. 여기다 쓰진 않았어요. 한계, 뭐 생산 가치, 뭐 한계라는 말을 계속 써요. 한계 요소 비용에 가까운 거죠. 그 용어는 나중에 볼 거고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임금률과 두 번째 줄에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추가 이득, 한계 생산 느낌이야. 그것을 고려해서 최적 고용량을 결정해요. 언제가 최적입니까? 이거 두 개 같을 때가 최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얘는 뭐야? 얘는 노동자가 이렇게 되면 노동에 대한 수요를 줄여야죠. 벌어들이는 것보다 오히려 나가는 게 더 크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노동을 감소시키고요. 요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임금보다 여기 보시면 벌어들이는 게 더 커요. 그럼 이때는 노동을 증가시키고요. 우리 균형이라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더 증가하지도 않고 감소하지도 않는 그 상태, 멈춰있는 상태가 균형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밸런스 생각해 보세요. 균형이라는 게 사람의 몸이 뚱뚱해지지도 않고 더 빼빼지도 않고 그 상태가 균형인 거야. 아시겠죠? 만약 계속 뚱뚱해져, 그 균형이 아니지. 아직 불균형이죠. 그리고 더 빼빼빼빼해지는 거야. 그것도 불균형이죠. 그래서 이 상태가 이권일 때가 균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원리는 나중에 또 자세히 계속 얘기할 겁니다. 이게 우리 2시간 동안 하는 건데 굉장히 많은 걸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를 또 2시간 동안 이렇게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사실 한번 해보세요. 나름 제가 고민을 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면서도 뿌듯하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야, 노동 수요 시간에 뭐 배우는 건데, 아니, 노동 공급에서는 노동 공급 곡선 도출했고요. 우리는 노동 수요 곡선이 우하향해, 이렇게 그냥 얘기했는데, 기업의 이윤 극대화 원리에 따라서 요거에 맞춰서 뭘 하는가라고 하면은 거기요, 노동의 수요 곡선을 도출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도출하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생산과 관련해서요, 기간이라는 게 들어가요. 단기에, 그리고 장기에 이렇게 있고, 이제 개별 기업도 있고 산업 시장 전체도 있고, 그렇게 나눠서 볼 거예요. 장단기 개념은 나중에 우리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231페이지에 단기는요, 생산 요소가 노동과 자본 이렇게 여러 개 있을 때 뭔가 고정 투입이 존재하는 거야. 우리가 얘기할 땐 심플하게 하려고 노동 아니면 자본이니까 K를 자본이라 할 거예요. 돈이 아니고요. 공장의 기계 설비야. 자본이 고정된 경우, 고정된 그런 상태가 단기고요.
짧은 기간이고, 아니 사람을 해고하고 채용하는 거는 물론 이제 노동법이 있으니까 쉬운 건 아니지만 옛날에 봤을 때는 공장에 삼성전자가 설비를 공장을 하나 세우는데 시간이 걸릴 거 아니야. 뭐 1년, 2년 걸리는데 사람 채용 공고 내면 금방금방 채용하기 쉬우니까 단기는 짧은 기간인데 그게 K가 고정되어 있는, 공장의 설비가 고정되어 있는 기간이고, 장기는 롱텀, 롱런이라는 것은 K와 L을 모두 조정이 가능한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이렇게요. 그게 장기. 아셨죠? 이거는 밑에 나와 있는 가로 1번, 2번처럼 노동자를 얼마나 더 뽑아요? 그게 노동의 한계 생산이 이득이라고 쓴 거예요. 임금률이 노동을 채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박스 내용 잘 보시고 뭐 계속 얘기할 거예요. 장기는요, 역시 또 앞에 저 노동 공급 곡선 도출할 때 했던 것처럼 노동과 자본을 서로 대체할 수가 있어. 그래서 대체 효과랑 아니면 산출, 규모 효과가 존재한다 해가지고 역시 또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뭐 늘 출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노동에 대해서, 임금에 대해서 뭐 한계 생산 가치, 이게 바로 노동의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할 거고요. 얘는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 보시면 노동을 즐기거나 노동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안이 K, 자본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자본이 어디 갔습니까? 자본은 얘기 안 하겠다, 그 뜻이에요. 다이렉트리 구하게 되는 것이고, 이게 뭐 등량곡선이다 해가지고 뭐 대체 효과, 산출 효과 뭐 이렇게 해서 그림 그리는 거 보게 될 거예요. 여기서 그대로 정형화된 그림 보게 될 거니까 잠깐 그건 넘어가셔도 되겠어요. 다음 3번 볼게요. 그 다음 이런 노동 수요 곡선의 특성을 한마디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3번에 나와 있는 마샬 힉스의 파생 수요의 법칙이에요. 이것도 이제 사실은 요번에 시험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건데, 힉스의 파생 수요 법칙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게 거기 4가지 정도 나와 있잖아요. 그 4가지 법칙, 마샬과 힉스가 뭐 이렇게 설명한 건데, 언제 노동 수요에 대한 임금 탄력성이 큽니까? 탄력성 개념도 좀 아셔야 되는 거지만 노동과 자본의 대체 가능성이 클수록 생산물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노동 비용이 총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고려되는 기간이 길이가 길수록 이런 것들 나타내는 건데, 그게 여기저기에 많이 응용됩니다. 노조에 거기 나와 있는 결성과 성과에도 활용되고요. 최저임금제 도입의 효과 같은 거 할 때도 우리가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서는 뭐 가볍게 설명드릴 수는 있는데 이게 중요하다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되겠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볼게요. 아니면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가 뜨기가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랑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과 마을버스 조종하는 사람과 버스 운전사예요. 조종사랑. 자, 노조를 형성해 가지고 임금 올려주세요 라고 하면 누구 말이 좀 더 약간 CR이 많이 먹힐까요? 기업체나 회사 측에서 예 하고 이렇게 허용을 많이 할까요? 얘가 가능할까? 얘가 가능할까? 이쪽이 가능하지. 마을버스는요, 뭐 이게 쉽다는 얘기보다는 운전면허증이 있고 엄청난 카레이서도 아니고 그냥 정해진 길을 천천히, 마을 또 노인,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노약자들도 많으니까 그렇게 운전하는 게 중요해요.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은 엄청난 숙련도와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렇잖아. 어떤 사람이 마을버스 운전하면서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처음 마을버스 운전합니다, 기뻐해 주세요. 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이 뭐 보통 기장이 마이크 들고 얘기하잖아. 뭐 어디 하와이 간다 합시다. 하와이 가는데 기분 좋으시죠? 저도 좋아요. 제가 오늘 처음 비행기를 조종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냥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기뻐요. 막 와 축하해요. 오늘 처음 조종하시는군요. 그게 아니라 야 엄마 우리 다음 비행기 탈까?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베테랑 조종사 아니면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또 뭔가 많은 숙련도가 필요해. 그래서 임금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 경우는
좋아, 그냥 AI 기술이 등장하게 되면 장기에 다들 나가세요 이럴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안 되니까 수요가 감소하긴 감소하는데 조금밖에 안 줄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임금 올려주세요 하면은 예 다들 나가세요 이렇게 된다고. 다른 사람 뽑을게요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임금 인상에 대해서 노동 수요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게 이제 탄력성이라고. 그거를요 용어만 들어두시죠. 노동을 수요하는 주체야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시겠죠? 임금 탄력성이 비행기 조종사는 작고 마을버스 조종사는 크다. 뭐 이런 감만 가져가시면 돼요. 이걸 쫙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설명하는 거는 차차 뒤에서 하시죠. 자, 다음 4장 볼게요. 자, 이제 요거 둘이 합친 걸 이제 노동시장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노동시장 전체를 놓고 보는 거야. 그래서 개개인들이 아니라 개개인들의 선택이었거든. 앞에는 개개인들의 노동자, 개개인들의 기업, 개별 기업 이렇게 했는데 시장 전체야. 노동자들의 선택을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우상향하는 노동 공급 곡선, 우하향하는 노동 수요 곡선을 우리가 얻어내게 되고요. 그 다음 첫 번째는요, 경쟁 노동 시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 시장 자체는 우리가 시장의 구조라고 할 거예요. 마켓 스트럭처라고 할 거예요. 구조에 그 다음 페이지에 넣어놨는데요. 다음 페이지에 넣어놨는데 234페이지에 시장 구조 보면 오른쪽에 생산물 시장도 있는데 그거랑 똑같아요. 왼쪽에 노동 시장인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그냥 경쟁 시장이라고도 해요. 경쟁 시장에서는 이때는 노동을 수요하는 기업과 공급하는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시장이야. 그런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히 공급 독점인 경우는 우리가 크게 하진 않고요. 수요 독점 나와 있잖아요. 이게 독점 시장이 있습니다. 특히 독점 시장 중에서 수요 독점 시장이다. 요거요. 요게 중요한 건데요. 완전 경쟁 시장인 거야. 여러분, 이건 뭐냐면 수요라는 주체가 누구냐면은 기업이 노동을 수요한다고 그랬죠. 노동을 공급하는 게 우리들이 공급해. 그러면 이거는 독점이라는 것은 독자가 홀로 독자야. 모노라는 얘기입니다. 모노폴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업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자, 다시 노동의 수요가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 수요 독점 시장은 근로자들은 되게 많아.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공급자들은 되게 많은데 우리가 가고 싶은 뭐 좋은 회사, 뭐 삼성 이러면 몇 개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저를 뽑아주세요. 막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그럼 뭐 어떻게 해? 삼성에서 막 야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 싫어요 하면 그럼 나가세요. 아니면 안 뽑아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갑질을 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요 독점 시장이 발생하게 되면은 뭐 극단적이긴 하지만 현실은 뭐 거기까지 독점까지는 가는 건 아니지만 기업이 파워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보다 적은 임금을 주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수요 독점적 착취라는 말을 써요. 그래프가 밑에 234페이지에 살짝 나와 있긴 한데요. 그런 그래프를 그리고 쉽게 다가가실 거야. 이 그래프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 비튼 거야. 이게 노동 공급이 이렇게 MFC 해서 나타나는데 왜 이게 곡선이 이렇게 되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얼핏 이렇게 보면 저절로 다 아는 것처럼 보여. 근데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니까요. 왜 MFC는 저렇게 기울기가 2배 가파르게 되고 그런 내용까지 다 좀 써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본 수업 시간에 할게요. 다시 앞으로 올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시장 구조에 대해서 먼저 보는데 또 시장이 하나 존재하는 경우가 단일 노동 시장이 있어요. 단일 노동 시장. 우리나라 국내 노동 시장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교육 시장 요거 하나만 놓고 봐도 되고 지리적으로 국내 하나만 있는데 밑에 있는 것처럼 여러 노동시장 이렇게 나와 있죠. 아니 국내 말고 해외에서도 노동자들이 올 수가 있잖아. 그래서 국내가 좀 이랬더니 미국이나
동남아나 이런 데에서도 근로자들이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근로자들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기업도 이동할 수 있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안 좋아. 임금도 올라가고 노동자들이 뭐 일도 잘 못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근로자가 능력과 생산성이 좀 좋다 해서 여기 있었는데 봤더니 베트남에 있는 근로자들도 웬만큼 괜찮게 일을 잘 하는 거야. 말도 잘 듣고 인건비도 싸고. 그럼 삼성 같은 데가 그냥 베트남이나 인도에 가서 세탁기 공장을 짓는 거지. 그러니까 기업이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이 하나만 있는 경우를 단일 노동시장이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노동시장을 2개 놓고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멀티로 여러 노동시장 해가지고 같이 놓고 그래프를 그리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자, 여러 노동시장일 때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어떻게 돼요? 선택할 수가 있겠지. 어느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지. 여러분들이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노무사 시장이 막 폭망이야. 취업도 안 되고 임금도 그렇고 일만 고되고, 그럼 이제 자격증을 준비하려는 친구들이 야, 노무사 할까 무슨 뭐 변호사 할까 뭐 회계사 할까 할 때는 야, 노무사 별로 안 좋대. 그럼 다 회계사나 다른 시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야, 노무사는 말이야 인풋 대비 자격증을 땄을 때 뭐 괜찮은 것 같다. 그럼 또 노무사로 확 쏠리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확장되는 게 밑에 이민의 경제적 효과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민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노동이 이동하는 거야. 노동자들이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이민의 효과, 이게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뭐냐. 특히 미국 책에서는 미국이 이민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민을 받아들일 때 그 효과가 어떤가, 그런 것들 보게 됩니다. 당연히 남는 게 있겠죠.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민잉여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니, 남는 게 없으면 이민을 받아들이겠어요? 나는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아무나 받지 않지. 미국에서 이민을 받아들이는데 우리나라 노숙자, 뭐 깡패, 뭐 강도 이런 사람을 이민으로 받아들이겠어요? 그게 아니고 그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검증된 사람들만 걸러서 받겠죠.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끔 어떤 교수님 책은 이제 이민을 이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조우영 교수님 책에 뭐 세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한번 보실 거예요. 근데 그런 책에 보면은 아무나 받아들이자는 게 아니지. 진짜 뭐 동남아나 어디 중국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들 받아들이는데 나름 우리나라 경제 국가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보다 우리나라에 창출하는 가치가 더 크게 돼서 이민을 허용했을 때 뭔가 이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많이 중요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 이민잉여도 사실 올해 시험에 출제 가능성 있는 토픽 첫 번째예요. 여기서 올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안 나오면 내년에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요걸 좀 강력하게 해서 볼 거예요. 두 번째, 수요 독점 시장 해가지고 다양한 노동시장의 형태를 보면서 요거 수요 독점 시장의 특성과 그래프 밑에 나와 있는 것들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235페이지 가보시면, 자, 수요 독점 시장 첫 번째 줄 볼게요. 자, 노동의 수요 주체인 기업이 하나만 존재하고, 첫 번째 줄 근로자는 되게 많은 거야. 기업이 한 개 존재하고 근로자는 여러 명, 무수히 많이 존재하는 거야. 무수히 많이 존재합니다. 누가 협상력에서 바게닝 파워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업이 바게닝 파워가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노동 수요의 주체인 기업이 협상에서 강력한 힘을 갖게 돼요.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아까 착취한다, 그런 표현을 썼죠. 이게 독점이면 경쟁이 없고 나태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비효율성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 독점은 경제학에서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비효율성이 뭐라고요? 낭비예요. 낭비. 비효율성의 낭비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학원이 다 망하고 프라임만 나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요. 아니, 프라임 학원은 좋을 수 있겠지. 야, 경쟁 학원이 다 망해가지고 하나만 있으니까 이제 선생들도 나태해지고 강의 준비도 안 하고, 야, 수험생들 니네들이 독학 아니면 갈 데 어디 있겠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크게 보면은 안 좋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학원들이 많이 있어서 더욱더 치열한 경쟁하면 힘들긴 하지. 그 안에 선생님들, 직원분들 힘들긴 하겠지만 그렇게 해야지 퀄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 올라가게 되면 소비자들, 여러분들이 좋은 거지 뭐 사실은.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쟁을 좋아하는 건 아니야. 경쟁에서 무슨 경쟁에 낙오해서 떨어진 사람 슬프지.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고 하는 건데, 경쟁이 없으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쟁을 경제학에서는 뭐 그냥 중시 여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노동의 이동과 관련해 가지고 요거를 이제 부각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제 5장이 노동의 이동 이렇게 있습니다. 왜 이동을 하는가? 그거를 먼저 이제 살펴보는 거죠. 첫 번째, 노동 이동의 의의와 결정 요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의와 결정 요인. 왜 이동할까요? 왜 여러분들이 가끔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거든요. 왜 할까요? 잘려서 직장에서 아니라니까. 그 직장에 계속 다녀서 내 평생 삶을 사는 거랑 노무사 공부를 직장을 뭐 다니면서 병행하던, 다니면서 하시는 분은 당연히 어쩔 수 없어요. 절대 공부 시간이 떨어지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다 갖게 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욕심이지.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긴 하지만 그만큼 고통스럽고, 풀타임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하루에 10시간씩 계속한다? 근데 내가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 10시간도 안 되고 가족이 있어서 5시간밖에 못한다? 그러면 그냥 풀타임으로 공부한 친구가 월화수목금 하면 일주일에 50시간 공부하면, 직장 다니는 분들은 토요일만 해서 10시간 나오면 어떻게 돼요? 풀타임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1년 생각하면 자기는 5년 생각해야지. 그게 정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중간에 공부를 했다 안 했다 하면 붙을 가능성은 더 떨어지고요. 그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보면은 제 생각인데, 선택도 중요해요. 어떤 학원, 어떤 선생님도 중요한데, 우리 시험에서요, 그 합격하는 사람과 떨어지는 사람 보면 그냥 강사분들의 뭐 그런 것도 있고 학원 문제도 있는데, 절대적으로 사실 보면 수험생도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공부 시간이 넘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선생님 해서 뭐 이런 게 조금 있을 거인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그냥 입으로만 공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손을 얹고 보면 이렇게 약간 뭐 멘탈이 흔들리는 분들도 이게 다 해야 돼. 주변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만나기 힘들어서 그렇긴 한데, 예전부터 보면은 친구들 뭐 만나서 놀 거 다 놀고, 그렇게 해서 붙을 거면은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 시작하기 전에 주변 정리부터 하고, 나 노무사 공부하니까 연락 안 돼도 좀 이해해, 이렇게 하고, 뭐 사람들한테도 알리고, 이게 뭐 담배 끊을 때도 이게 알려야 돼. 그래야지 사람들이 야, 너 담배 끊었다며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누가 야, 맥주 마시자 그러면 야, 너 노무사 공부한다며, 이렇게 할 정도로. 이 직장 다니는 사람은 이제 조심조심 숨어서 뭐 공부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정리를 하면, 절대 공부 시간을 어느 정도 넘긴 다음에, 물론 선생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인터넷 동영상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정보를 얻을 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서, 뭐 선생님들 이름도 다 가명이야. 그 아주 옛날이지만 뭐 홍길동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김빵빵 교수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요즘은 다 알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충 합격한 사람이나 주위에 공부한 사람 얘기 듣고, 그 다음 샘플이 맞나 틀리나, 아무리 일타 강사라 해도 자기랑 안 맞으면 그거 그냥 자기한테 맞는 선생님 찾아도 돼. 제 생각에는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은 어느 분을 들으셔도 합격하는데 절대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분은 이렇게 믿고 따르고, 오히려 이제 수강생이 작은 경우엔 또 나름 어드밴티지가 있잖아. 선생님 괴롭힐 수도 있잖아. 이렇게 첨삭도 또 꼼꼼히 받고, 또 이제 수강생이 너무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합격생들이 채점하고 하는데, 글쎄 뭐 그게 얼마나 합격생 채점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교수님들이 보는 그 시각과 같은 합격생, 그 여러분보다 조금 더 일찍 공부해서 합격한 뭐 합격생들이 실력이 없다는 그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한테 맞는 선생님 찾아가는, 그것도 굉장히 뭐 좋은 거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절대 공부 시간을 챙기셔야 돼. 스탑워치 사시고 수험일기 쓰시고 반성하시고, 오늘 이렇게 얼마나 했나 가슴에 손 얹고 보면 그거를 꾸준히 지키시는 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걸 지키면 다 합격이야. 근데 이제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특성이 첫 번째는 변명을 많이 해요.
변명뿐만 아니라 후회를 많이 한대.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이제 사실 공부 절대 시간이 부족해서 안 된 건데 핑계를 뭔가 희생양을 삼아야 되니까 야, 그 선생 들어서 망했다 하는데 아니요,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절대 공부 시간이 많고 이렇게 하면 이제 강의 내용이나 이것도 거의 수렴화돼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샘플 보시고 그 스타일이 맞는가 보고 결정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이동이라니까. 그래서 이동을 하는 게 뭐예요? 네거티브한 게 아니라 좀 더 바람직한 곳으로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을 막는다? 이거는 경작에선 되게 장벽을 쌓아가지고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의에 보시면 노동 이동의 의가 뭐다? 효율성을 증진시킨다라는 거예요. 효율성 측면에서 좀 바람직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노동 이동의 선택 결정 나와 있습니다. 아니, 내가 노동을 이동할까?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노무사 시험을 볼까? 그건 뭡니까? 그거 인적 자본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있는 직장이 지금 너무 좀 거리가 거주지와 멀어. 아니면 내가 부모님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 직장은 너무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서 안 될 것 같아. 그럼 나한테 거기 맞는 걸로 이동하는 거,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 나가는, 그것도 자기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는 인적 자본 투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게 이제 거기 나와 있는 2번. 그리고 노동의 이동과 관련된 결정 요인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줄 보시면 지역의 특성과 근로자 자신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 결정 요인은 지역의 특성, 일을 할까 말까 영향을 미쳐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거기 보시면 이주하려는 지역과 현재 거주하는 지역의 소득 격차, 돈. 내가 여기 있는데 미국 가서 파견 가서 그 직장을 다니면 연봉이 2배가 된대. 낯선 곳에 설렘도 있지만 익숙한 거랑 멀어지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거든. 거기에 적응해야 되잖아. 여러분들한테 누가 노무사가 됐는데 우간다로 파견 나가서 일을 하래. 우간다? 이거 뭐지? 미국만 해도 좀 익숙한데 우간다? 이거 뭐야? 괜찮은 나라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연봉이 2배래. 갈까 말까? 뭐 아무튼 막 망설이게 되겠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채용 조건, 이주 비용. 여기서 말하는 이주 비용은 이제 꼭 이사 비용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낯선 것으로 가는, 익숙한 거와 멀리하는 그런 스트레스, 비용, 그것도 다 비용입니다. 또 근로자 자신의 특성도 있어요. 나이와 학력, 그렇죠? 이거는 지역 특성, 근로자의 특성도 있습니다. 아니, 이게 나이가 좀 어리면 한번 우간다 가볼까? 거기서 살아볼까? 이런데 내 나이 환갑 60세야. 근데 우간다 가서 하시죠. 내가 이 나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나이뿐만 아니라 학력도 이제 영향을 미쳐요. 학력이라는 건 이제 노하우, 지식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보면은 이제 노벨상을 받은 그런 유명한 경제학 교수 같은 사람은 그냥 어디 가서 살아도 그냥 어서 옵쇼 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뭔가 학력이나 여긴 지식이나 노하우 같은 게 없으면 거기 살기가 쉽지 않지. 영어도 잘 못하고. 근데 미국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쉽지 않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일을 할까 이동할까 말까의 결정 요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추가되는 게 가족의 이주가 됩니다. 가족의 이주. 이렇게.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이주와 관련해서 개인이 혼자 사는 것도 있는데 가족 전체 의견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어. 서울에서 이렇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두 사람이. 근데 여기 같이 있는데 남자가 연봉이 한 4천 받고 있고요, 여자도 연봉이 4천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근데 딜레마에 빠졌어. 남자가 부산으로 와서 이사를 이쪽으로 파견을 가게 됐어요. 근데 이게 갈까 말까 고민입니다.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연봉을 1억을 준대.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가야죠. 그렇잖아. 서울에 있으면 4천 버는데 부산 가면 1억 준대. 근데 문제는 가기로 결정했는데 부부잖아. 그럼 여자 입장에서는 서울에 이렇게 있는데 부산으로 가면 일자리를 못 찾는다 할게요. 그럼 여자 입장에서는 야, 가지 말자. 그러면 어떻게 안 가면
둘이 부부가 합쳐서 소득이 8천인데 가면 남자가 버는 거 하나로 1억 되니까 뭐 가자 이럴 수도 있고 1억과 빵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고민이 빠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자가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딸려가는 거지. 나는 서울에 있는 게 좋은데 그래도 이제 가족 전체 입장으로 봤을 때는 가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아니면 이제 그냥 뭐라고 하죠? 그 무슨 생활이라 하지? 따로 떨어져 있는 맞벌이 기러기 부부는 아니고 뭐라고 하죠?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겠지. 주말 부부처럼 여자는 서울에 있고 남자는 부산에 있어서 주말마다 이렇게 보면은 1억 4천이 연봉이 될 텐데 아니 신혼 부부가 이렇게 떨어져 사는 것도 좀 그렇고 약간 뭐 딜레마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가족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되게 당연한 얘기야. 물론 경영학도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당연하게 안 느껴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안 해봤으니까 인적 자원 관리 이게 뭐냐 이렇게 학부생들은 이제 그렇게 되고 직장 생활 하신 분들은 뭐 이게 느낌이 직장 생활 했으니까 더 쉽게 와닿는 거고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이 노경도 사실 뭐 스토리 보면 당연한 그냥 인간의 그냥 선택의 행동입니다. 가족 전체는 이주하는 게 타당해요. 자, 그래서 이주했어. 그러면 요 여성 입장에서는 4천만 원 포기하고 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를 딸려가는, 묶여지는 타이드라는 표현을 써요. 부속된 이주자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로 결정하는 거랑 가족 전체 이주랑 개별적인 이주의 어떤 선택의 결과가 이렇게 괴리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셨죠? 네. 요것도 아직은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 그래프를 우리가 사사분면에 그리게 되는데 그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굉장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음 세 번째, 로이의 모형. 그러니까 요 노동 이동은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올해 안 나오면 내년에 반드시 후보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이의 모형은 이주와 관련해서 우리가 다양한 여기 결정 요인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이주의 결정 요인이 기술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술 수준이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술이 국내에서는 별로 소용이 없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손흥민이 축구를 되게 잘하는데 우리나라에 축구 시장이 별로 없고 연봉도 그렇게 많이 주지 못하고 수준도 조기 축구의 수준이야. 그런데 손흥민이 유럽 리그나 이런 데 가면 우와 박수 받으면서 연봉도 높아. 그런 축구 기술을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에 있어야 돼요? 유럽 가야 돼요? 유럽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기술, 스킬이라는 걸 가지고 이동과 관련된 모형을 설명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기술이야 기술, 스킬의 S. 뭐 우리나라 한국이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임금 보수라고 할게요. 그럼 기술이 높을수록 한국에서도 임금을 많이 주는데 그래프 되게 심플해. 미국은 이렇다 해볼게요. 미국. 아니 그러면 기술 수준이 요 교차되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있는 기술 수준에 있는 사람은 한국에 있으면 요만큼 받는데 미국에 있으면 이만큼 받아요. 미국 가야 돼요? 한국에 있어야 돼요? 미국 가야지 당연히. 당연한 얘기죠. 그냥 그런 걸 이렇게 간단 그림으로 해서 설명을 한다고. 여기 있는 사람, 기술이 좀 낮은 사람은, S1에 있는 사람은 아니 이거는 한국에 있는 게 더 나아. 미국보다 한국이 더 임금 수준이 더 왼쪽으로 보면 높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미국 가지 말고 요걸 기준으로 왼쪽은 한국에 머물고 이쪽은 미국으로 가고 뭐 이제 그 간단한 모형이 로이의 모형입니다. 그 정도만 봐주시고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좀 아직 출제는 안 된 거라서 출제 가능성이 있고요.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이동 중에서 직장 이동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여기저기 이동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직장 이동의 특성과 매칭 이렇게 있어요. 이직과 해고가 많이 일어나죠. 근데 이게 해고면 자기가 원하는 바로 이제 가는 건 아니잖아. 근데 이직이면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좀 더 좋은 측면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연봉이나 소득이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줄, 직장에서 보통 경력이 길고 나이가 많을수록 직장을 그만두거나 해고될 확률은 좀 낮아져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오래 있으면 더 직급도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많게 되고요. 많은 노하우와 경험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수록 이직 확률은 그 직장에서 얻게 된 스킬이 많을수록 그냥 계속 머물 가능성은 많아집니다. 자, 그런데 기업 특화 훈련과 직장 이동 나와 있는데 우리가 훈련에는요 두 가지 훈련이 있어요. 예, 러닝 바이 두잉이라 해도 되고 일반 훈련이 있어요. 일반 훈련은 그냥 어느 직장에 가서든 다 쓰는 거야. 뭐 예절 바른 거, 뭐 컴퓨터 다루는 워드 치는 거, 프레젠테이션 기술, 이거는 어느 직장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기업 특화 훈련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업 특화 훈련, 그 기업에만 특화된 훈련입니다. 거기 얘가 나와 있듯이 버스를 운전한다, 이거는 뭐예요? 아니 어느 회사를 가던 이용할 수 있겠지. 그 운전 면허증을 쓸 수 있어요. 근데 탱크를 운전하는 기술은, 아니 군대 아니면 탱크 운전하는 기술을 어디다 써먹어요. 그래서 삼성에 취업했는데 저기요 사장님 제가 탱크를 잘 모르거든요. 뭐 어쩌라고. 뭐 그 의미 없잖아. 그 군대를 떠나면 바로 그 기술은 의미가 없어지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로 가냐면 탱크 모는 훈련 기술, 그런 것들은 누가 이거에 투자할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할 거. 만약에 여기에 내가 투자를 하게 됐어. 그러면 영어를 잘한다거나 외국에 MBA를 간다거나 등등 이런 것들은 내가 딴 회사 가도 그대로 써먹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회사 입장에서는 돈 대서 보내주기 꺼려 하거든. 왜냐면 보내줬다가 빠이빠이 회사 고마워 나 교육시켜줘서 이래버릴 수 있으니까 뭐 조건이 있겠지. 너 이거 보내주면 유학 외국 보내주면 연수 보내주면 만 3년이나 10년은 우리 회사에 있어야 돼, 이런 조항이 걸겠죠. 요거는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 이제 투자하기가 애매해요. 탱크 모는 법을 내가 열심히 해서 익혔어. 근데 이게 내가 이 회사가 마음에 안 들고 갑질이 심해서 뭐 이 회사 만약 군대를 나가려고 했는데 나가면 이거 내가 그동안 노력한 거 다 물거품 되니까 아 이게 뭐야 뭐 이렇게 등등 된다고. 약간 그게 우리가 강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기회주의적인 행동, 그런 걸로 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자, 잠깐 조금만 더 아이디어만 볼게요. 이쪽으로 오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할게요. 6번에 보시면 아까 아이디어는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는 조금 디테일한 얘기를 해서 큰 그림만 말씀드릴게요. 제 6장. 자, 보상적 임금 격차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무차별 곡선이라든가 예산선과 같은 제약 조건에 대한 그래프 그리는 스킬을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앞에서 노동의 수요 공급 시간에 많이 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그래프가 당연해져요. 첫 번째 줄 보겠습니다. 의의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게 이론상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게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에서는 동일 노동이라 하긴 그렇지. 손흥민도 축구선수, 나도 축구선수, 이게 동일 노동이니까 이런 직무는 똑같지. 근데 성과가 다르면 우리의 임금은 성과 베이스로 줄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동일 노동이 아닙니다. 직장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밑에 2번 보시면 작업 환경도 달라요. 위험한 작업 환경이 있고, 그리고 안전한 쾌적한 작업 환경이 있어요. 위험한 작업 환경은 이제 3D 같은 그런 환경이고,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는 있잖아. 뭐 실리콘밸리에 구글 이런 거 보면 막 그냥 뭐 아무 때나 출근하고 자전거 타고 탁구 치고 그렇게 맨날 노는 그건 아니지. 근데 아무튼 이미지는 그래가지고 아무튼 회사 환경도 아주 쾌적하고 이런데, 그럼 이제 보상임금 격차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이면 똑같은 임금을 줘야 되는데 다른 요건은 같다는 전제 하에서 안전한 환경보다 위험한 환경에 만약에 일을 시키려고 그러면 뭔가 보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 볼게요. 모형의 가정, 앞으로 많이 그렇게 쓸 겁니다. 직업의 종류에는 위험한 환경을 제공하는 기업과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기업, 두 가지 유형의 기업이 존재하고요. 근로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기업을 선택해요. 정보를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위험한 환경에서 내가 일을 한다라고 하면요, 여기에서 그치, 환경이 위험해. 대신 뭔가 보상을 해줘야죠. 보상, 임금을 제공해야 돼. 돈을 더 안 주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상임금이라는 건 높은 임금이야. 높은 임금. 사람들이 안 온다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이제 패키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야, 너 일하는 환경은 되게 위험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데 대신 짧게 일하면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 야, 너는 말이야, 요거는 안전한 환경이야. 그래서 뭐 별로 일이 힘들지도 않고 와서 그냥 자료 정리하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낮은 임금을 대신 줘요. 그러니까 이제 고르는 거지. 현실에서는 직장 환경이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야, 너 그냥 쾌적한 환경에서 일하는 대신에 낮은 임금 받을래? 아니면 우리가 소위 뭐 적절한 비교는 아닌데 예를 들면 야, 너 그냥 공무원 됐는데 임금은 낮지만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안 잘리고 그거 할래? 아니면 금융권 중에서 뭐 파생금융 상품 하는 이거 뭐 24시간 막 스트레스 받는 그런 환경인데 성과 좋으면 막 억대는커녕 몇 억씩 버는 그런 거 할래? 고르는 거지 뭐. 아, 나는 말이야 그냥 이게 더 좋아. 그럼 사람들의 선호가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 사람은 요거 선호하면 이쪽 갈 것이고 그래도 이게 돈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괜찮아, 위험과 고통은 어느 정도 감내하고서라도 한번 이거 해볼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근로자들이 자신의 선호에 맞춰서 찾아가는, 그래서 밑에 근로자 효용함수가 그거를 반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슷하게 노동 공급 곡선을 도출하는데 위험한 작업의 노동 공급 곡선 해서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러한 얘기를요 쭉 해서 공급 곡선 그림을 그렸고 요 나타낸 그 임금을요 헤도닉 3번에 나와 있어요. 임금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 시험에서 뭐 작년이네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걸로 해서 밑에 그림이에요. 밑에 원샷 정리에 나와 있는 그 그림.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무차별 곡선과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되니까 맛보기로 그냥 보여주긴 했어요. 이게 이제 필기노트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헤도닉 임금함수 도출하세요. 이게 시험에 나왔고 그 위에 나와 있는 위험한 작업 노동 공급 곡선은 아직 한 번도 출제는 안 됐어요. 근데 당연한 얘기고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그 그림은 또 출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보상임금 격차와 관련된 토픽은 요 헤도닉 임금과 뭐 이러한 것들 살펴보시면 되고요. 다음 제7장. 자, 인적 자본 이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적 자본 이론. 자, 휴먼 캐피털 이렇게 있죠. 자, 1번 노동시장과 교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인적이죠. 근데 자본과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노동자는 노동자인데 뭐 약간 뭐라고 할까? 인조인간 로봇 같은 그런 거예요. 기술이 몸에 체화된 기술 지식 노동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 근로자 이렇게 단순한 노동과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으로 뭔가 기술이 체화된 거의 세 번째 줄에 휴먼 캐피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술이 체화된 근로자는 어떻게 돼요? 좀 뭔가 생산성과 성과가 좋겠죠. 생산성이 좀 높아요. 높아서 좀 뭔가 높은 임금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네,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적 자본은 어떻게 축적하는데 요거요? 교육을 통해서 축적하는 거지. 그럼 이제 고민하는 거야. 야, 얼마나 교육을 받을래? 너 대학까지 나올래? 고등학교만 졸업할래? 대학원까지 갈래? 박사학위까지 받을래? 어떻게 할래?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게 학력 선택 모형입니다. 요게 사실은 예전부터 노경 체계에 그래도 좀 있긴 있었는데요. 요즘 책에서는 좀 더 정보경제학과 관련해 가지고 더 시그널링 모형으로 확대돼서 더 발전했거든요. 아직 한 번도 우리 노무사 시험에서는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럼 도대체 노무사 시험은 뭐 나왔는데요? 그냥 그동안은 그냥 노동 공급, 노동 수요 그게 다 끝이야. 별거 없어요. 토픽도. 그나마 이제 이게 약 한 4, 5년 전부터 이제 바뀌었는데 그 전에는 우리 다른 그 이제 경영학에 있는 단답식 있잖아. 뭐에 대해서 서라 한 줄 이렇게 약수를 하는 그런 게 이제 나왔는데 최근에는 그런 스타일 문제는 아마 별로 이제 없죠. 그러니까 출제하는 분들도 바뀌었고 이제 시험이 옛날에는 그냥 뭐 그렇게 어렵게 내지 않아도 이렇게 갈라졌는데 요즘은 그 정도 내버리면 다 100점이야, 다 100점. 그러니까 요즘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좋으냐면 제가 경험하기에 예전에는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 공부 열심히 해서 A뿔, B뿔, C뿔 좀 이렇게 보였어.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 당연히 A뿔, B뿔 이렇게 보이는데 요즘은 각 과목에서 다 A뿔 받은 친구들만 모아놔서 여기 노무사 시장에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말이야 그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과 자신감이 없으면 아예 시작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이 정도 뭐 공부하면은 그냥 A뿔 그냥 쉽게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A뿔은 학교에서 한 30% 들면 그냥 A 이상 받잖아. 그러니까 요즘은 학교에서요 보니까 한 4.0 넘으면 저희 때만 해도 우아 이랬는데 요즘 우아도 아니더라고. 다 4.0은 당연히 넘고요. 4.5 받아도 우아도 아니야. 4.5 만점 받은 사람도 막 먹기 널렸어. 왜냐하면 뭐 A뿔 하면은 예전에는 교수님들이 좀 특이해가지고 100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다 해도요 교수님의 그 고집이 있어서 야 나는 이 정도 거의 절대평가 비슷해. 이 정도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A뿔 안 줘. 그래서 100명인데 한 A뿔 2명이나 1명 주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그러면 난리 나죠. 상대평가니까 그냥 이렇게 채워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각 과목에서 전부 다 한 뭐 상위 한 10%, 20% 안에만 들면 A뿔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 과목 다 A뿔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 근데 우리 노무사 이 수험 시장에서는 그냥 각 과목에서 다 A뿔 받은 친구, 그러니까 거의 올림픽이야. 올림픽 우리 한 개 이 메달 따는 거 말고 올림픽에 참가하는데도 의의가 있다는데 의의가 있지. 왜요? 아니 우리나라 대표로 참가했으면 우리나라에서 내가 최고거든. 세계에서 랭킹 3위 안에 못 들었을 뿐이지 그거 자체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림픽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진짜 각 나라나 각 이 반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만 뽑아서 요즘은 더 그게 심화되고 있어요. 심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만한 게 아닌데 아무튼 정리를 하면 야 너 학력을 받을 때 얼마나 하려고 하니 그걸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령, 근로소득 곡선 밑에 임금, 학력 곡선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다음 페이지로 보시면 돼요. 이런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거야.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이게 S가 스쿨링해서 교육 기간이에요. 횟수라고도 써요. 횟수. 여기가 돈이야. 돈, 임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니 그래서 내가 교육을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대학교, 뭐 대학원 이렇게 되면 이 임금이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보통 이렇게 그려요. 이 오목하게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요게 여기 있죠. 내가 교육을 S0에서 1년 더 받아요. 추가적으로 1년 더 받았을 때 그러면 임금이 얼마나 올라가는가 이렇게 임금의 증가. 요건 이제 교육을 1년 더 증가했을 때 이렇게요. 요게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한 개, 그게 바로 미분이거든요. 그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나와 있는 거를 밑에다가 교육을 1년 받았을 때 거기 보시면 MRP라고 하는데 그냥 한 개 수입이라고 할게요. 야 교육 1년 더 받으면 한 개 수익이라 해도 되고 얼마나 너 돈을 더 얻게 되니? 그러니까 노무사 시험 공부를 1년 더 했을 때 합격 가능성도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좀 애매해. 계속 오래 공부한다고 이게 더 점수 잘 나오는 건 아니고 얘기 들어봤더니 재작년인가 어떤 분은 한 5년 공부했더라고요. 5년 공부했는데 이 정도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저기 시험 봤을 때 막 랭커라고 표현하더라고. 이 정도면 와 상위 1% 드는 랭커인데 자기가 이제 그 정도 유지했었는데 그 다음 갔더니 자기는 실력이 줄지 않았대. 그 정도 썼는데 한 10%로 떨어지더래. 근데 그 다음 갔더니 한 중간쯤 하더래. 그래서 이제 붙었을 때는 한 중간쯤 해가지고 저 중하에서 뭐 살살 이게 벨벨 기면서 해서 막 걱정했대. 근데 겨우 이렇게 끄트머리로 자기는 붙었다고 하는데 이게 자꾸 1년 더 한다고 실력이 는다기보다는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쳐서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공부량을 늘려. 그래서 우리가 첫 해 공부할 때는 제가 이런 거 중요합니다. 이제 그것만 하는데 그 다음 공부할 때는요. 이거는 알게 됐어. 근데 우리가 이제 과목이 많지 않은 거니까 사실 더 공부할 것도 없거든. 근데 이제 범위를 늘려가지고 막 이것저것 자료도 막 복사집에서 구하고 자료만 이만큼 돼. 근데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만 막 파는 거지. 제가 봤을 땐. 그래서 이게 또 딜레마긴 해. 그렇다고 뭐 기존에 했던 거를 또 하자니 뭐 별로 할 건 없기도 하고 약간 그래요. 그래서 이게 느낌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가 막 목숨 걸고 하시다가 왠지 올해는 될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있으면 그때 팍 해서 붙으셔야 돼.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실력은 올라가도 약간 그 타이밍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한계 수익이라 하는데 이게 점차 작아져서 MRP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요. 뭐 그런 것들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똑같습니다. 1년 더 받았을 때 임금 증가하는 게 이득인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고려하는 거야. 그랬을 때 한계 수익, 한계 편익, 한계 비용 고려해서 같아지는 순간이 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학교 교육에 대한 성과인데요. 학교 교육에 대한 어떤 이론이라고 할까?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인적 자본 이론은 이게 뭐냐면, 야, 열심히 교육을 받으면 능력이 올라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밑에 보세요. 교육에 신호발송 효과라는 게 있어. 그게 아니고 말이야, 이 인적 자본은 이제 노력한 만큼 좋은 대학 가서 명문대 가면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나의 능력이 올라갈 거야,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신호발송 이론이야. 시그널링 모형이에요. 이거는 웃기지 마. 원래 능력 있는 애들이 그냥 애시당초 명문대를 가는 거야, 이거야. 그러니까 애시당초 능력 있는 애들이 교육을 더 많이 받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완전히 신호발송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명문대를 가서 내가 좋은 교육을 받아서 생산성이 올라간 게 아니라 애시당초 수능이든 뭐든 해가지고 똑똑한 애들이 명문대 갔으니까 그 능력은 교육받는다고 생기는 건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사주팔자 비슷하게 타고난, 뭐 제가 뭐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뭐 손흥민보다 발이 빠르겠어요, 류현진보다 뭐 공을 더 세게 잘 제구력 있게 던지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타고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게 신호발송이에요. 그럼 교육을 왜 받는데? 그러니까 능력 있는 애들이 명문대를 가가지고 좋은 졸업장을 따거나 아니면 어디 대회에 나가서 수상 경력이 있거나 아니면 농사 자격증,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격증을 따게 되면 저 능력이 있어요, 그냥 그걸 뜻하는 거지. 뭐 토익 점수가 취업할 때 뭐 950점을 받았다, 이거 그냥 공부한다고 점수가 띠깍띠깍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이 고통스럽거든. 이 재미없는, 그러니까 토익 점수 높다고 가끔은, 야, 토익 점수 높다고 영어를 잘하냐? 아니, 뭐 토익 점수 높다고 누가 회사에서 바로 바이어랑 뭐 협상시키는데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우리가 학교에서 학점이 높다, 토익 점수가 높다, 이건 뭐예요? 그냥 저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남들은 점수가 뭐 한 700에서 800 올라갈랑 말랑 하다 점수가 잘 안 올라가거든.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포기한다고. 됐어, 이렇게 하는데 얘는 끝까지 참고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900 넘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뭐야, 회사에 취업했어. 그 회사에 가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닥치거든. 그때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습관이 들인 사람은 그냥 밤새면서 물건으로 져가지고요, 그거를 극복을 한다고 해결책을 찾아내는데, 그냥 좀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은 그러면은 회사에 가서 어려운 일이나 과제가 생기면 됐어, 나 못해, 이래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농사 시험도 합격했다, 이 자격증,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오셨겠지만 과연 내가 나의 잠재력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그걸 한번 해보세요. 1년이라는 뭐 기간을 만약에 정하시고 더 하실 수도 있는데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할 수 있을지, 만약에 내가 8시간씩 공부를 했다, 조금 더 올려볼까? 이게 사람이 또 이게 습관입니다. 8시간 30분 동안 더 해보는 거야. 힘들지. 근데 이것도 조금 하다 보면 그냥 버틸만 해. 그래서 내가 맥스가 어디까지일까? 나의 능력의 한계치가. 암기 하는 거, 인적 자원 관리 같은 거, 암기 표 많잖아. 이거 어떻게 외워요? 제가 봤을 때 도저히 못 외우는 그 과목인데 그걸 얼마나 다 암기를 하면서 이렇게 또 써낼까, 뭐 등등등, 뭐 이런 거 하는 걸로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격증 중에서 의미가 없는 자격증도 있고 나름 의미가 있는 자격증도 있는데,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자격증 땄다라고 했을 때 내세울 만한 의미가 있는 자격증은요, 경쟁도 치열하고 공부해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그러면 야, 그거는 참 힘든데 네가 그거를 자기와의 싸움에서 극복했네, 이게 되는 거지. 아유, 노무사 여기서 배운 노동법 지식이니 뭐 이런 거니 밖에 나가면 다 다시 새로 해야지. 그래서 가끔은 또 그러대. 노경이 배우면 노무사로서 뭘 하는데 씁니까? 뭘 하는데 쓰긴 제일 중요해요. 나중에 보면은 차라리 만약에 경조나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저 같으면은 경조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드는 거예요. 경조가 말이야, 아니면 민소나 이런 것들이 내가 하고 싶었는데 우선 당장은 합격하고 봐야지. 합격하신 다음에 경조가 관심 있다 그러면 합격한 다음에 돈도 벌잖아.
그냥 책 사서 보시거나 아니면 그때 이제 여기 학원 강의 다 끊으세요. 다 끊어가지고 편하게 듣는 거야. 뭐 유미쌤 뭐 내가 경조를 듣고 싶었다 그러면 김유미쌤 경조를 이제 논문서 합격한 다음에 편하게 듣는 거죠. 팔짱 끼고 암기 안 해도 되잖아. 그러면서 이런 거군 이렇게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그러니까 그게 낫다고.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취지는 여기 나와 있는 자격증이나 이런 거에 합격했다. 그거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그거를 내가 취득하기 위해서 흘린 피와 땀 이게 분명히 앞으로 살아갈 때도 하나의 인내심과 그러니까 이게 막판에 시험 볼 때 점수 안 나오는 사람이 잘하다가 안 나오는 사람이 이게 스트레스가 쉽지 않다니까. 요즘 일주일 정도 시험 남았잖아. 그 우리 지난번에 미국의 어떤 체조 선수도 평행봉인가 4관왕 했다가 그 어떤 흑인 선수 포기했잖아. 그 기대감은 엄청 많지. 야, 너 이번에 금메달 한 몇 개, 3개 딸까 4개 딸까. 그런데 자기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안 되고 가끔은 그러되 뭐 수능 하나 갖고 하루 갖고 공부한 거 그거를 다 평가받는 게 말이 되냐? 이 올림픽은 더 심하지. 띰틀 한번 잠깐 10초 잘못했다가 완전히 1등이었는데 그 4년 동안 노력한 게 다 날아가는데. 인생이 원래 그래요. 손흥민이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언제 올지 모르는 그 불확실하잖아. 자기한테 찬스. 그거 한 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지. 뭐 그런 게 뭐 모든 게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해.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 지금 처음 시작하신 다음에 시험에 가까이 가면 스트레스가 엄청 나거든요. 생각 이상이야. 얘기 들어보면 막 스마트폰이나 막 책 같은 거 노경책 막 던져버리고 싶고 막 이렇게 폭발 직전으로 막. 그러니까 이제 독서실이나 이런 데 공부할 때는 막 이제 막 이렇게 갈등도 많이 생기지. 막 별거 아닌 거에 막 민감해지고 그런 거 다 이해 가는데 그거를 극복해서 합격했다? 뭐 대단한 거지 뭐 사실. 그러니까 뭐 자격증 자체가 우와 뭐 그게 아니라 열심히 하셨네요. 그냥 그걸 상징하는 거야. 그게 됐으면 그러니까 뭘 해도 다 하겠죠. 그러니까 막판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열심히 하다가 멘탈이 나가가지고 이게 이렇게 팍 무너지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뭐 그거 극복해야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아니면 뭐 그냥 올림픽 나가서 그냥 나 안 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 뭐 정신 건강도 중요하니까 아무튼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야. 넘어갑시다. 제 8장 유인급여와 임금구조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니 임금을 똑같이 그냥 동일하게 줬더니 아니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발휘를 안 하는 거야. 최소한의 그냥 일만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개수급과 시간급 나와 있는데 거기 그림은 빠져 있는데 시간급은요 뭐예요? 그치 그냥 시간에 따라서 그냥 일정하게 도는 거예요. 몇 시간 일했니? 시간당 얼마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개수급은 어떻게 되냐면 생산한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임금을 주는 거예요. 어떤 게 뭔가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유인이 있을까요? 개수급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강사들한테 학원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학원 강사료를 주는데 시간급을 해서 시간당 뭐 10만 원, 5만 원 해서 강의 시간당 줄게요. 수강생이 많던 적든 상관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냥 뭐 시간만 때운다고. 수강생이 한 명 있건 없건 그냥 뭐 이렇게 해서 어차피 정해진 임금을 받을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개수급은 수강생 수에 맞춰 가지고 몇 퍼센트 주겠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수강생이 없으면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고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 더 열심히 하겠지. 그러니까 이 치열한 경쟁인데,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요. 현실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긴 하겠죠. 이게 모든 게 다 그래. 연예인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던 축구 선수도 그렇고. 모델은 안 그래요. 모델은 그 잘 나가는 모델은 다 싹쓸이하고 위너가 모든 걸 가져가는 그런 뭐 그런 거예요. 강사들도 그래. 강사분들도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타 강사들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데 그렇지 않으면요 진짜 쉽지 않아. 막 손가락 빨 수밖에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데뷔하고 진입하고 강의하는 즐거움도 있는데 그게 뭐 계속 몇 년간 지속돼 봐. 그러면 그거 할 수 있나? 또 결혼까지 하고 하면 쉽진 않죠.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과 요거를 적절히 혼합을 해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아무튼 이번에 보시면 근로자의 노력 투입의 정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런 것들에서 그래프를 나중에 볼 겁니다. 두 번째는 토너먼트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나중에 할 텐데 토너먼트는 두씩 짝짓는 거야. 그래서 어떤 성과를 파악하기 힘들 때 우리 축구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사다리 타는 거 두씩 대결시키는 거야. 뭐 8강, 4강 이렇게 가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죠. 이게 토너먼트입니다.
이런 거 뭐 인적자원관리에서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 노경에서도 비슷하게 할 거예요. 왜 그런가? 그런 것들 나중에 볼 거예요. 예, 거기서 살짝 넘어갈게요. 다음에 이연보상제도와 관련한 게 이 유인급여에 해당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3번 이연보상제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임금을 책정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라고 하면요, 야, 일한 만큼 임금을 주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근데 나이가 흘러감에 따라서 이 근로자의 성과나 생산성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성과가 이래요, 생산성이 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될지라도 임금 구조를 어떻게 하냐면 요거에 성과에 맞춰서 주는 게 좋긴 하지만 그냥 뭔가 야, 처음에는 너 신입사원 왔을 때 성과는 좋지만 임금을 좀 낮게 주고 나중에 많이 줄게, 이렇게 임금은 이렇게 주는 거야. 임금 구조는 이렇게 준다 합시다. 그럼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가 요 교차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나이가 이제 그 일을 한 지 2년째 됐다고 할게요. 그러면 내가 성과는 더 높은데 임금은 낮게 받아. 그럼 근로자가 손해잖아. 대신 여길 넘어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넘어서게 되면은 성과는 낮지만 임금을 많이 주는. 그래서 여기서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마이너스야. 근데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일을 열심히 안 하거나 잘렸어. 그러면 이거 뭐야? 근로자 입장에서 손해 아니야? 자기가 한 만큼 못 받아가는 거잖아. 그럼 안 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계속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해야지. 안 잘리고 계속 다니면 이만큼 여기는 플러스잖아. 계속 더 다니면 이 플러스가 이제 훨씬 커지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노란 색깔 면적만큼을 상쇄하는 핑크 색깔 면적 플러스가 되면 회사 입장에서 뭐야? 짜증나지. 쟤 좀 잘랐으면 좋겠는데 나가지는 않고 직급은 높아서 임금은 높은데 하는 일은 없고 이제 서로 이제 마음이 이제 바뀌어지긴 하겠죠. 아무튼 요게 임금에 대한 성과에 대한 보상을 뒤로 딜레이 시킨다는 거야. 이연이라는 게 그런 보상 제도가 있고요. 네 번째는 효율임금 제도라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해요. 단독으로도 나오긴 했는데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넣어놓긴 했지만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할 거예요. 네 번째는 효율성을 높이는 임금제도예요. 임금제도 이렇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요, 경제학에는 어떻게 임금을 받으면 좋습니까? 무조건 똑같이가 아니라 야, 너 성과가 어때? 이렇게 손흥민이 골을 많이 넣고 성과가 좋아. 그러면 성과가 좋으면 높은 임금을 받게 되는 거야. 만약에 성과가 안 좋으면 임금을 낮게 이렇게 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전통적인 경제학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효율임금 제도는 뭐냐면 얘는 이거를 깨부수는 거야. 인과관계가 반대로 되는 겁니다. 야, 만약에 네가 이게 효율임금 제도야. 임금을 낮게 주잖아. 노동자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나는 열심히 일을 했어. 근데 성과가 안 났어. 근데 임금을 낮게 줘버리면 그러면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낮은 임금을 주면 됐어, 게을러지는 거예요. 반대로 진짜 뭐 미국에서 뭐 실험한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포드사에서 임금을 높게 주는 거야.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임금을 높게 주면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니,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게 비용이니까 손해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노동자들이 그 CEO 사장한테 감사해. 아니, 이렇게 경기도 안 좋고 다른 회사에서 사람을 자르는데 오히려 임금을 올려줬네. 감사하다.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인센티브 측면에서 더 성과가 올라가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효율 임금제도 임금을 올려주는 게 성과를 더 높은 성과를 가져와서 이윤 극대화에 부합하는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맛있는 임금을 많이 주니까 고임금을 줘서 맛있는 거를 먹게 되니까 영양 상태도 좋아져가지고 그래서 성과도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바로 효율임금 제도예요. 1번 볼게요. 임금과 성과의 관계가 역발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통적인 방식과 반대가 되고요. 두 번째 보시면 아니, 그러면 이거는 기업이 이윤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줄 밑줄 치시면 효율임금 제도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금 올려줘서 비용이 증가한 만큼 그 이상 노동자가 높은 생산성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임금과 근로자의 노력 수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열심히 노력해요. 저 앞에 유임급여라 했잖아.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요. 내가 임금도 잘 주는데 삼성을 다니고 있는데 일이 좀 고되다 해서 나태해져서 내가 만약에 삼성에 잘렸어. 그러면 그만큼 임금 주는데 찾기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도덕적 해이를 해결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임금을 많이 주면 또 신입사원 뽑을 때도 삼성 입장에서는 아예 능력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 지원 자체를 안 해. 그렇게 되니까 능력 있는, 그러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인사팀에서 누가 능력 있지 누가 능력 없지 그걸 선별하는 스크리닝 하는데도 굉장히 시간과 비용을 많이 쏟아붓는데, 아예 이렇게 세게 얘기해버리면은 아예 애시당초 능력 있는 사람들만 지원하고요, 능력 없어 떨어질 것 같은 사람들은 이제 아예 지원을 안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채용 관련된 비용도 줄일 수 있겠다, 역선택 문제를 막을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주로 이제 메인 우리 시험에서의 토픽이 되고요. 그다음 제 9장 관련된 차별이라든가, 요건 이제 넣어놓긴 했는데 지금 뭐 굳이 할 건 없어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차별은 편견에 의해서 이게 나쁜 거예요. 나쁜 거.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한 3가지 차별 정도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차별 유형 보시면 고용주가 차별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고용주가 사장이 그냥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을 되게 차별하는 거야. 아우, 나 흑인하고 일하니까 우리 회사 기분 나쁜데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고용주가 차별해요. 근데 고용주가 차별하면 이게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 손해요. 자기 손해야. 자기 손해. 차별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시장에, 그러니까 경쟁에 맡겨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고용주가 흑인을 되게 싫어하고 백인을 좋아해. 농구팀을 만드는데 흑인이 더 능력이 뛰어나. 근데 나는 백인이 좋아해가지고 백인 팀을 구성했더니 맨날 깨지는 거야. 광고줄이나 이게 구단주 위에서 보면 야 감독 또 맨날 깨지니까 이게 광고 수익도 없고 창피한 거야.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기가 차별할 수 없지만 이게 흑인이 진짜 능력이 뛰어나면은 능력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어떤 혈연, 지연 아니면 성별 차별이 일어났어. 그래서 사실은 차별하면 안 됩니다. 자꾸 계몽하는 것도 중요한데 경작에서는 경쟁시켜 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떤 고용주 사장이 있는데 능력, 이제 남녀 차별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뭐 이제 또 다른 많은 게 섞여 있지만 능력 없는 만약에 남자들을 계속 채용했어. 근데 능력 있는 여자를 차별해서 안 했어. 근데 어떤 기업은 차별을 하지 않고 골고루 능력별로 썼어. 그럼 차별한 기업은 망한다니까? 경쟁에서 낙오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계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경쟁을 시키는 거야. 경쟁을 시키면 알아서 그냥 능력이 떨어지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도태돼 버린다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고용주의 차별도 중요하고요. 다음에 동료에 의한 차별도 있어요. 동료의 차별.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어떤 백인 동료가 직장이 저는 고용주는 차별하지 않아. 저 흑인 친구들과 같이는 일을 못 하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동료 차별. 아니면 또 고객이 차별합니다. 고객 차별. 소비자가 차별하는 거야. 소비자가 뭐 보험 파는데 딱 봤더니 아이고 흑인 보험사가 와서 보험 상품 속에 저 그냥 별로 기분이 안 좋으네요. 뭐 이럴 수 있겠지. 편견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차별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러한 차별들이 노동시장에서 작동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흑인과 백인을 약간 분리하면서 이윤극대화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그런 것들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또 우리 현실에서는 이건 작년에 나왔는데 오하카 모형이라 해서 통계적 차별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계적 차별. 흔히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험상 한번 해보니까 이렇다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대학 출신을 어떻게 써봤더니 이렇다더라, 아니면 어떤 학과 학생들을 채용해서 봤더니 이렇다더라, 뭐 이제 그런 얘기 있죠.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통계적 차별인데 요 차별에 대한 그 효과를 분리하는 요거 뭐 거기는 간단하게 넣어놨지만 뭐 그래프 그려서 나타내는 거 봅니다.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차별의 측정이 바로 오하카 분해법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다음 제10장 여기다 할게요. 자, 이거는요 노동조합과 관련된 겁니다. 노조의 의의다라고 하면은
이 노조는요,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 직원이 회사의 여러 가지 행태나 여러 가지 뭐 일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거 어떻게 해요? 여기 노조가 없으면 이 회사에 얘기하겠죠. 회장이나 사장님한테 얘기할 텐데 이 제대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단 말이야. 보이스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 얘가 선택할 거는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중위 저를 떠나는 거죠. 그냥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선택 방법이. 노조가 존재하면 어떻게 돼요? 노조가 존재하면 이 목소리를 이렇게 알릴 수 있는 보이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에 갔어. 근데 밥이 맛이 없고 이상해. 그럼 어떻게 돼? 야, 여기는 맛 없다 해가지고 그냥 그다음부터 안 가는 거밖에 선택할 수 없는데 주로 요즘은 또 이제 가서 뭐 막 이렇게 주방장 나와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맛이 왜 이래 뭐 이럴 수 있는데 뭐 그런 사람 좀 너무 좀 심하긴 하죠. 제 지도 교수님이 진짜 그랬다니까. 식당 가서 아니 맛이 왜 이렇게 짜고 뭐 왜 이래? 그래서 제가 막 그때 조교할 때 교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려고 했더니 그 식당 사장님하고 오랫동안 알고 있어가지고 이제 워낙 친하니까 야 오늘은 맛이 왜 이래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은. 근데 저는 이제 처음 가니까 늘 좀 터프하시거든. 그래서 아니 왜 식당 와서도 이러시지 했는데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창구가 있으면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목소리 이탈 가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약수령으로 출제된 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노조 가입에 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나와 있고 독점적 노조 모형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살짝 보게 될 거예요. 그거는 뭐 여기서 설명드리면 와닿는 게 없어서 넘어갈게요. 4번에 노동조합과 자원배분. 이 노동조합도요 나름대로의 어떤 장벽과 기득권을 갖게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경작에서는요 노동조합이 존재하게 되면 거기 높은 임금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 수요 곡선에 맞춰서 고용이 감소하게 돼요. 더 채용할 수 있는데 노조가 나름대로의 안전장치뿐만 아니라 뭐 노조원들의 뭐 이렇게 조건이 붙게 되면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깨질 수가 있게 된다. 뭐 그런 쪽으로 보시게 될 거고 밑에 원샷 정리는 이런 식으로 노조 도입 전과 노조 도입 후 해가지고 나타내는 사회적 후생 손실 그런 거 보게 될 겁니다. 자, 챕터 11장 나와 있는 이거는 실업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따로 하지는 않을게요. 이거는 이제 노경 처음 시작할 때도 노동시장에 대한 상태 얘기할 때 그때 설명할 거야. 실업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일자리가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일할 의사가 있고 일할 능력도 있는데 일자리를 못 가진 사람들을 보통 실업자다 얘기하고 실업률 얘기하고요. 밑에 실업의 유형 보시면 자기가 선택해서 그냥 실업자가 된 거는 자발적 실업이라 합니다. 그거는 나쁘지 않아. 내가 일할 생각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최소한 내가 직장을 가게 되면은 한 연봉 5,000원 받아야겠다 생각했는데 나한테 내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임금이야. 유보임금이라 해요. 그런데 나한테 오퍼하는 제시하는 임금은 한 4,000밖에 안 준대. 그럼 안 다니는 거지. 최소한 나는 5,000원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면 아 됐어요. 저한테 맞는 직장을 좀 더 찾아 나설래요. 나쁜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실업 상태지만 자발적 실업 상태고요. 근데 경기 침체로 인해서 그냥 내가 일할 생각이 있는데 그냥 구직자는 되게 많고 일자리는 별로 없어. 그래서 실업 상태,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한 실업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248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나와 있는 토픽들은 그냥 약수령으로 출제될 수는 있어요. 자연 실업률이란 무엇이며 일자리 탐색 과정, 실업 보상, 뭐 필립스 곡선 이런 것들, 뭐 필립스 곡선도 뭐 기초 그 경제학에서 하는 거라서 이런 것들은 좀 뒤로 밀어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문제에 출제된 바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근데 교과서에 있는 거는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뭐 누가 출제하더라도 야 교과서에 있잖아. 그렇게 되면은 할 말이 없거든. 근데 이제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출제할 때 어느 한 교과서에만 똑 있는 거는 사실은 교과서가 한 이렇게 3개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3개가 있으면 이렇게 다 독특하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교과서가 3개 있으면 이렇게 중첩돼요. 이렇게 중첩되면 지금까지 이렇게 공통된 부분만 주로 내는 거고 어느 한 교과서에만 있는 거는 좀 내기가 좀 꺼려 합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뭐냐면 교과서가 이렇게 한 3개 정도 있었다 그러면 대부분 교과서가 이제 우리나라 교수님 교과서 이제 돌아가시고 은퇴하시고 이제 거의 절판돼서 구하기도 힘들고 원서들도 좀 이제 대세 교과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그래서 여기저기 수업하면서 또 이제 제자분들한테 야, 뭐 어떤 학교에서는 어떤 교재를 보는가 뭐 등등등 이런 것도 해서 보는데 대부분이 이제 보리아스 책을 교재로 봐요. 그래서 이제 요 책이 대세라서 우리 교재도 요거를 그냥 기본으로 해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요런 교과서 이렇게 이제 많이 보진 않지만 그런 것도 혹시나 해서 다 집어넣어서 올인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수업은 요 보리아스 책의 기본으로 한 그 틀을 중심으로 해서 살을 1기 때는 너무 확장하지 않습니다. 1기 때는 요 보리아스 중심으로 좀 하면서 2기, 3기 때 좀 확장하면서 문제 푸는 거 할 거예요. 0기 때도 우리 좀 둘로 나눠서 할 거야. 주말반은 보리아스 교과서 가지고 그냥 바로 할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로 그냥 해서 보고자 하는 주말반이니까 우리 그게 더 편한 것 같고 평일반은 아예 그냥 우리 책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좀 고민해 보세요. 평일반 듣는 친구들은 우리 기본 강의 쫙 듣고 그게 어차피 보리아스 기본으로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 주말반에 했던 강의 뭐 책 하나 사서 보시거나 보셔도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수업이 줄글로 이렇게 쭉 돼 있잖아. 교과서가 가독성이 떨어지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 책은 좀 분해를 한 것이고 제가 수업하면은 그냥 책 읽으면서 그냥 이렇게 조용히 판서하면서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뭐 그렇군 이해되시면서 교과서 한번 다시 보시면 어느덧 교과서 하나 이렇게 다 쑥 끝내지 않을까 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문 특강이기 때문에 한 요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래서 연기되면 다시 또 지겹겠지만 노동 경제학이란 하면서 근데 대신 이제 뭐 경제학의 원리가 뭔가 그런 것들을 연기 때 착착하면서 할 거고 우리가 연기 때부터 우리는 쓰기 시험을 볼 겁니다. 복습용으로 센 건 아닌데 한 뭐 25점 정도짜리 해가지고 복습을 했나 안 했나 그런 걸 하면서 그리고 이제 보통 시험은 우리 지금 난이도는요 0기와 1기 정도만 잘 하셔도 시험장 가서 이렇게 다 쓸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그리고 2, 3기는 뭐 합니까? 더 이상한 거 합니까? 그건 아니고 이상한 거 한두 개 더 하면서 앞에 했던 거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게 이제 계속 반복해서 시험 보고 따라오다 보면 3기 때쯤 되면은 뭐 그냥 맨날 했던 거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거 계속 그냥 했던 거니까 또 해? 또 하셔야 돼요. 지겹도록. 저는 얼마나 했겠어요. 이 X축, Y축 얼마나 그렸겠어요. 오늘만 해도 벌써 수십 번 그렸어요. 지겨워 죽겠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험 D-Day는 정해져 있으니까 쭉 반복하셔가지고 그냥 수험 공부에 달인이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수험생은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래서 하산하는 정도까지 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하산합니까?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빨리 올라가야지. 내려가지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뭘 벌써 내려가고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작하실 때는 좀 웃기기는 하고 질이 중요한데 공부 절대 시간을 좀 확보하셔가지고 하루에 한 10시간씩은 좀 힘 있을 때 좀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쫙 해야지 그럼 진짜 동차도 거의 가능하고요. 뭐 그렇게 되니까 내년 1차 공부하시는 분들도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꼭 그런 분들도 몇 명 있어요. 가끔 조만간 연기 하잖아요. 연기 수업 하다 보면은 수험생들이 이렇게 있는데 가끔 한 2달쯤 되면 연기 시작한 이제 주말반 먼저 시작하는데 이렇게 환불해서 나가요. 그래서 왜 나가세요? 제 수업이 그렇게 이상해요. 그러면 저 합격했어요. 이러고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합격한 사람들 보면 뭐가 다르긴 달라. 우리가 이제 합격할 수준이 됐는데 다른 과목이 어땠건 노경이 어땠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러면 대부분 이제 고민이 나 이미 공부한 이제 수험 유예생이니까 뭐 2기부터 들어갈까요? 1기부터 들어갈까요? 근데 그 친구들은 꼭 그런 사람이 이제 2명씩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냥 됐어. 0기부터 그냥 새로 내가 뭔가 불합격했으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더라고. 책 기존 거 다 버리고 아무래도 이제 책값이 드니까 문제인데 그거는 뭐 어떻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합격했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왜 연기부터 들으려고 했어요? 그냥 뭐 노경 그렇게 못한 건 아닌데 다시 그냥 또 그러니까 제 수업을 들었던 친구도 있고 주로 이제 안 들은 친구들이 많기도 하는데 합격해서 나가더라고. 그래서 역시
다르긴 다르구나. 이렇게 뭐 지나치게 자기 과시하고 내가 말이야 경작과 나왔는데 노경도 학교에서 들었고 뭐 또 막 이런 거 모르는 거 나오면 야 그거 시험에 안 나와. 자기 위안 삼으려고 하는데 그 매번 나와. 지난번에 뭐 오하카 모형 이런 것도 이게 제가 시험에 냈더니 그런 걸 왜 내십니까? 막 해. 아니 책에 있어서 냈는데 그 시험에 나왔어요. 그리고 발에 의한 투표 해가지고 저 보이스 노조 그거 있잖아. 그것도 우리 책에도 있고 시험에 냈었거든요. 냈는데 꼭 내면은 이제 좀 친한 친구들이 얘기하죠. 아, 교수님 뭐 이런 거를 시험에 내고 그러세요? 하나도 못 썼잖아요. 아, 시험에 나왔어. 그래서 그럼 너 그럼 뭐 알고 냈냐? 뭘 알고 내? 교과서에 있으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건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안 하는 건 교과서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안 하는 거고. 단지 이제 교과서에 없는데 하는 건 이제 기초 경제 얘기. 그거는 해야지. 우리가 하는 수요 공급, 무차별 곡선 이것도 교과서에 있긴 하지만 조금 설명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좀 제대로 하고 연기 때 짚어서 가요. 그러니까 뭐 선택의 문제긴 한데 그냥 제 생각에는 학원의 커리큘럼이 연기부터 1기부터 이게 잘 짜여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사실 자기가 수업 스케줄을 짜는 게 원래 좋긴 한데 그것도 에너지 낭비야.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학원에서 그냥 정해진 대로 하시고 공부하는 장소도 그냥 어떻게 다 알아봐서 빨리 정하시고 밥 먹는 것까지 빨리 정하세요. 월화수목금 해가지고 그냥 월요일은 중국집 볶음밥 그럼 그냥 그렇게 정하세요. 그냥 월요일 점심은 어디 가서 먹지? 이것도 에너지 낭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화요일은 칼국수, 수요일은 무슨 뭐 김밥 하면 다 정해가지고 그냥 오늘 목요일이네? 그럼 뭐 어디 뭐 먹고 이렇게 하시고 자리도 정하세요. 자리도 딱 학원 이제 우리 학원 아니더라도 이제 다니시는 학원이 있으면 먼저 쫙 하는 거 어디 앉았을 때 강의 듣기가 제일 편한가를 쫙 해가지고 결정해서 이 자리다 그러면 무조건 그 자리는 사수하려고 해서 그 자리에 언제나 있는 거야. 그럼 강의하시는 분이 딱 봐도 이 자리에 언제나 이분이 앉아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질문하러 가도 좀 더 반갑고 열심히 하시네요 해서 더 의욕도 생기니까 아무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연기 초반 할 때는 그거를 정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무튼 지하철을 탈지 버스 탈지 뭐 등등 공부는 집에서 할지 독서실에서 할지 그거 해가지고 스터디는 할지 말지 스터디도 빨리 한번 해보셔가지고 근데 뭐 연기 때는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아무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제일 자기한테 최적 공부 방법을 찾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여기서 마치고요. 본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